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파키스탄은 중국과 혈맹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게 자칫 전쟁으로 귀화되면 불똥이 어쩌면 중국에도 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친중국적이긴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 하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래에 보기 드문 대규모 공군전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인도 공군이 투입한 그리고 파키스탄 공군이 투입한 전투기가 한 120여 대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고, 공중에서 이렇게 대규모 싸움이 나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KD 패스 뉴스라는 군사, 방위산업, 국방 전문 인터넷 뉴스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로는 대영제국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카슈미르라는 지역인데, 지난 4월 22일에 여기서 테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차지하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한 사상자가 한 20여 명 넘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현재 추정되는 단체는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생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도는 알다시피 힌두교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 과격 단체 이 테러리스트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종교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슬람 신자들은 다 이제 포경 수술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검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인 악의를 가지고 뭔가 테러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카슈미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이제 독립될 때 그때부터 사실은 이 화약고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슬람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었고, 이걸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누다 보니 계속적인 충돌이 이루어졌고, 또 한 가지로는 한 2번에 걸쳐서도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최근의 분쟁 양상은 핵심은 바로 테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비슷한 테러가 한번 일어나서 양국이 굉장히 긴장 관계가 고조됐던 상황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쟁으로까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현지 시각 새벽에 인도군이 파키스탄에 대한 일종의 보복 공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두르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인도 공군의 전투기들이 대규모 출격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 자폭 드론 이런 것들도 많은 부분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주장으로 현재 한 5대 정도의 인도 공군 전투기가 요격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요거 여부는 각국이 지금 주장하는 거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만, 일단 파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인도 공군이 갖고 있는 가장 최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라팔 전투기가 그 중국산 전투기에서 발사된 공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요격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파키스탄이나 중국은 고무된 상황인데요. 왜냐면 이제 라팔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KF-21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KF-21의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벌로 많이 언급이 되는 전투기고,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신의 전투기인데, 중국산 전투기에서 발사된 중국산 미사일에 요격이 됐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격추된 라팔 전투기의 잔해가 또 발견이 됐어요. 지금 상당히 프랑스도 충격을 먹고 있고 인도도 충격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양국 다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미국 과학자 연맹에 따르면 인도는 한 172기, 그리고 파키스탄은 17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공인된 핵무기 보유 국가가 5개 국가가 있어요.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인데, 그 다음으로 이 두 나라가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때문에 사실 이제 전 세계는 이게 자칫 통제가 잘못되면 대규모 핵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의 시각으로 이번 무력 충돌을 지켜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핵보유국 사이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핵을 쐈을 경우에는 둘 다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통 이제 상호 확증 파괴라 그러는데, 이런 그런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핵을 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신에 지금 인도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신두르 작전을 계속 하겠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서, 핵 무기보다는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교전이 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서로를 향해서 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좀 끔찍한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이게 서로 사용할 경우에 인도 파키스탄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들, 그리고 서로 쓰게 될 경우에는 공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 가면 안 되겠죠.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까지 가면은 이거는 거의 양국은 거의 종말을 맞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파키스탄은 중국과 혈맹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중국에 살 때 많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일하는 걸 이제 보기도 했는데,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 공군이 쓰고 있는 전투기 가운데 두 종류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게 이제 JF-17이라는 전투기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J-10CE라는 그런 전투기도 갖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게 이번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이 중국산 전투기에서 발사된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요격을 당하면서 중국 내에서 JF-17과 J-10C를 만드는 중국 항공공업 집단 이 청두 이 사업부가 주가가 한 20% 올랐어요. 지금 이번에 이런 실전 결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해외 수출이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인도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전쟁으로 비화되면 불똥이 어쩌면 중국에도 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양국의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이고, 뭐 미국도 비슷합니다. 4월 달에 이 테러가 일어났을 때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EU 뭐 이런 데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일종의 미중 간의 접경 지역에서, 만약에 미중의 세력이 접경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과거 우리나라 6.25 전쟁처럼 그런 형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파키스탄과 인도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그렇다고 친중국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영향력 하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과거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1년 9.11 테러 때, 9.11 테러가 일어나고 미국이 아프간 침공했을 때 파키스탄이 사실 주요한 그런 침공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약간 이제 줄다리기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중국 다 이게 좀 크게 비화되면 서로 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에 자제를 좀 많이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정말 양국이 서로 핵을 쏘는 그런 최악의 결과로 가게 된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수가 있죠. 뭐 서로 멸망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서로 끝장을 낼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게 확인이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논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로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인도, 파키스탄을 왕래하는, 그리고 그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래에 보기 드문 대규모 공중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인도 공군이 투입한, 그리고 파키스탄 공군이 투입한 전투기가 한 120여 대에 달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중에서 이렇게 대규모 싸움이 나게 되면 주변을 비행하고 있는 여객기들은 우회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 이제 중동발 여객기들이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같으면 항로를 좀 단축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그쪽 지역이 전쟁 중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회해서 돌아가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기름을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뭐 경제적인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사실 인도, 파키스탄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보니까 좀 우리에게는 체감되는 부분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항공기 엔진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독자 항공기 엔진은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제 외국산 항공기 엔진을 면허 생산을 주로 많이 해왔고, 그러면서 중요한 뭐 부품들 이런 것들도 지금 국산화를 상당 부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독자 개발 엔진은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우선은 그동안 과거에 그 미사일에 들어가는 터보 제트 엔진 같은 것들은 국산화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항공기 엔진하고 미사일에 들어가는 엔진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미사일에 들어가는 엔진은 일회용이에요. 한 번 쓰면 끝나는 엔진이에요. 근데 항공기 엔진은 특성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동차 엔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도 어쩔 때 보면 출력이 높아질 땐 열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식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항공기 엔진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게 또 빨리 식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잘못되면 엔진이 고장이 나거나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걸 장수명 부품류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나 두 개 국산화를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항공기 엔진, 특히 이제 국산 터보팬 엔진을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예요. 그래서 우선은 좀 추력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KF-21에 보시면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든 F414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게 대략 5,500파운드 정도의 그 추력을 갖고 있어요. 톤수로 환산해서 얘기해드리자면 한 2.5톤 이상의 추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엔진을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지금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F414 엔진보다는 미래에 쓰기 위해서는 성능이 더 좋아야겠죠. 그래서 차세대 엔진 기술을 지금 거기다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비를 향상시킨다던가, 또 한 가지로는 장수명 부품류들을 사용해서 엔진의 수명도 늘리겠다, 이런 목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향후에 우리 국산 전투기 KF-21에 국산 엔진을 사용한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공중전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유무인복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KF-21을 예로 들자면 KF-21보다 먼저 무인 전투기들이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걔가 먼저 보고 알려주거나 혹은 공격 명령을 줘서 지상이나 공중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도 그런 유무인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 무인 전투기를 지금 시제기를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에 요건 먼저 국산화를 아마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건 이제 5,500파운드보다 추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도전해볼 만한 과제일 수도 있고, 그걸 먼저 해보고 나서 이제 점점 추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5,500파운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유무인 복합이 대세가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무인 전투기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무인 전투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 MTCR, 그러니까 미사일 수출 통제 체계라든가 이런 거에 다 걸려요. 왜냐면은 무인 전투기 좀만 개조하면 순항 미사일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탑재량이나 이런 것들의 제한이 굉장히 많고, 또 한 가지로는 외산 엔진을 달 때도 문제가 생겨요. 이 MTCR이 다 걸려요. 그래서 수출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어디에 쓰는지 용도도 다 밝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산화하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런 무인 전투기들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무인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부터 국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5,500파운드보다는 출력이 좀 약한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엔진을 우선 국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보시면 그동안 이제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도 보면 이전에는 주로 외국산 파워팩을 썼어요. 독일산 파워팩을 많이 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해외 수출할 때 독일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K2 전차도 파워팩을 다 국산화했고 K9 자주포도 파워팩을 다 국산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수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위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항공 우주 산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KF-21을 수출하려고 했을 때 이런 엔진, 지금 이제 미국산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못 받으면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국산 엔진을 개발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 항공기 엔진, 특히 터보팬 엔진 하나 만들면 여러 가지 분야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군함에 쓰이는 가스터빈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군용 터보팬 엔진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원리도 비슷해요, 사실상.
그래서 항공기 엔진 하나 만들면 이후에는 뭐 군함에 들어가는 엔진도, 가스터빈 엔진도 우리가 국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 엔진은 또 발전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발전용으로 쓰는 가스터빈 엔진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산이 하고 있는 게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이고, 그다음에 항공기 엔진 기반으로 한 가스터빈 엔진들은 크기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발전에 적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군함에 사용하는 데도 적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국산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게 되면 국산 항공기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가스터빈이라는 새로운 군사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엔진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난관 극복과 함께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아직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뭐 이렇게 모형 나온 거 가지고 뭐 다 된 것처럼 막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시작하는 단계고, 또 한 가지로는 상대적으로 극복해야 될 기술적 난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항공기 이 국산 터보팬 엔진을 누가 만들 거냐, 두산이 할 거냐,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할 거냐도 결정이 아직 다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누가 할 거냐 먼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런 장수명 부품류들을 어떻게 빨리 국산을 할 거냐, 이게 상당히 관건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세계 각국은 차세대,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차세대 터보팬 엔진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기존 터보팬 엔진 대비 연비가 한 2배 이상 좋은 첨단 엔진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항공기 엔진 국산화도 좋지만 차세대 기술도 여기에 또 적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동안은 외국산 엔진을 쓰다 보니까 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국산 엔진을 개발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차세대 유무인 복합 이런 항공기들은 특히 중동 시장에서 수요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국산화해서 우리가 그런 항공기를 팔게 되면 또 새로운 방위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가 있고, KF-11도 지금은 이제 미국산 엔진을 쓰고 있지만 국산 엔진을 쓰게 되면 이제 미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나라에 이제 수출이 가능해지죠.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K방산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헬리콥터에 들어가는 엔진들도 사실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엔진 하나 잘 만들면 할 게 많아요. 터보프롭 엔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스터빈 엔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종의 보조 발전기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고, 지금도 사실 이제 KF-20에 잘 보면 이제 보조 동력 장치라는 게 있는데, APU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든 보조 동력 장치가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좀 항공기 엔진이랑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 두 개씩 하다 보면 KF-21의 국산 화율도 높아지고 또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우리 지금 K방산에 기대가 되는 그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지난해부터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하면서 이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일종의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뭐 탄도미사일 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자폭 드론을 날리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또 한 가지로는 홍해가 세계 상선이 왕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홍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그런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대응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미 해군이 파견을 가거나 아니면 동맹국 해군들이 가서 후티 반군이 이런 일반 상선에 대한 공격에 방어하는 그런 역할도 해왔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다 보니까 미국이 이란을 직접 때리기에는 안보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고 잘못하면 대규모 전쟁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심심치 않게 미국이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규모 공습도 진행하고 있는데, 일례로 이제 24년 1월부터 미국과 영국이 직접 예멘 본토를 대대적으로 이제 공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해 무역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국적 해군이 참여 중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 자꾸 이제 후티 쪽에서 대함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자폭 드론을 날려서 해방을 하니까 결국에는 미국과 영국이 지난해 대규모 공습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추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더 강화되는데, 최근에는 이 B2 폭격기를 이용해서 그 세계 최대의 그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폭탄이 하나 있거든요. GBU-57이라고. 이런 것들도 지금 대규모로 후티 반군 공습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습을 받다 보니까 후티 반군 쪽도 여러 가지 체제 유지에 좀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휴전 합의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전에 이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상선들이 홍해를 우회해서 지나갔어요. 왜냐면은 배에 대한 파괴도 있지만 배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이 또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계속 우회를 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우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선박 그 운송료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미국은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굉장히 큰 국토 면적을 자랑하지만 미국은 바다로 일어서서 성공한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해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한 해양 전략의 핵심이 뭐냐, 홍해와 같이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누가 장악을 하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중동 지역에 많은 미 해군의 전투함들이 나가 있어요. 항공모함들도 나가 있고,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민간 선박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그동안 사실 미 해군이 많이 보장을 해왔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혜택을 입었고,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만약 휴전에 정말 합의가 된다 그러면 홍해를 지나다니는 이제 국제 상선들의 숫자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늘어나겠죠. 후티 반군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하마스라든가 이런 팔레스타인을 후티 반군이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무슨 같은 일종의 일족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하마스도 사실 보면 이란이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기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질감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도 저렇게 후티 반군이 공격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녹화하기 며칠 전에도 대규모 공습을 또 진행했고, 심지어 이 후티 반군이 장악한 민간 공항까지도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 폭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도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휴전을 한다 그래도 후티 반군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한다라면 후티 반군과 이스라엘에 대한 양측의 그런 공격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해를 인접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 이런 해상 운송으로 국가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이런 양국 간의, 그러니까 후티와 지금 미국, 이스라엘 간의 이런 긴장 관계가 계속되면 중동 국가들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해를 접한 국가들이라든가 홍해를 접한 국가들은 당연히 이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사실 오만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걸로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후티 반군과 미국을 중재하는데 가교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합의를 이끌어낸 게 오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으로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도 그렇다면 만약에 또 후티 반군과 미국 간에 또 긴장이 고조된다면 오만 정부가 또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국제 해상 물류 체계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다만 지금 중동 지역 전체의 긴장 완화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계속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이 중동의 일종의 절반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 이란 같은 경우에도 후티 반군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긴장의 수위가 좀 낮아지긴 하지만 아주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분쟁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다만 우리가 좀 유의깊게 봐야 될 게, 과거 같았으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유 가격 같은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국제 경제 자체가 상황이 딱 좋은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이 과세 전쟁을 벌이고 있죠. 다행히 지금 이 석유값은 오르지 않는 게 천만다행으로 여겨지는데, 어쩌면 향후에는 이런 석유 가격에도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삶에도 당장 이제 미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경유 가격 같은 게 오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중동 정세에 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휴전 합의라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시적일 수도 있다. 지금 후티 반군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의 중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가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 보면 친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또 이후에 미국의 또 추가적인 공습이 있을 수 있고, 또 후티 반군이 거기에 또 대응해서 또 홍해 선박들을 또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전 합의는 어쩌면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올해가 굉장히 그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해예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고, 러시아의 정승렬도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특이하게도 러시아는 이 전승절 행사를 거의 매년 합니다. 군사 퍼레이드도 매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시진핑 지금 국가주석도 모스크바에 도착을 해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과 동맹들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로 이렇게 좀 세계가 양분화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러가 사실 밀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관련돼서 지금 관세 정책도 벌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2기 행정부의 중요 인사들은 반중국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상황이 비슷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생각한 만큼 안 풀리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잘 안 따라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쩌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지금 같은 선상에 서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 트럼프 메시지를 더 강조하게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뭐 김정은을 초청한다 이런 얘기도 이전부터 많이 했었고, 근데 전승절 행사에 합류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승절 행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의장대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스크바에서 뭐 연습도 하고 이러는데, 아직은 북한이 의장대라던가 병력을 전승절 행사에 보냈다라는 뉴스는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이 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려면 항공편이나 철도로 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과거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봤을 때 대부분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열차로 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는 열차 뭐 노선도 사실 다 없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전에 출발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인다라는 거는 아마 이번 전승절 행사에 참가할 가능성이 좀 적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모스크바 인근에서 러시아군에 의해서 유혹되는 우크라이나 드론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경호라는 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참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야심이 있어요. 북한과 러시아를 중국에서 띄어내려는 좀 야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전도 빨리 종전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이제 미국이 쏟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군사 지원이라든가 무기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만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중국에 대항하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과연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이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만약에 북중러가 이렇게 3국이 단합을 한다면 뭐 향후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북한이 김정은이 전승절 외교 무대에 등장할지 안 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북한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이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170mm 자주포라든가 240mm 방사포 이런 것들도 지금 대규모 양을 러시아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막대한 외화 수입원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이 러우 전쟁에 북한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외화 벌이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미국의 각종 이제 대북 제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들면서 그런 외화벌이 수단들이 다시 다 생겨났어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당분간은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지속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병력들도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막 러시아군과
같이 훈련하는 영상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당분간 북러 간의 군사 관계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걸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아마 북러 관계가 특히 이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북한에 대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 같아요. 저는 길게 봤을 때 한 10년 정도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미국이 해놓은 각종 대러 제재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그런 대러 제재, 미국이 걸어놓은 대러 제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과거로 돌아가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러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러시아도 뭘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글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 사람들 인식에서는 중국은 굉장히 약간 적대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오판하는 게 뭐냐면, 북중이 막 혈맹이고 막 한미동맹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북한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관계 아니다 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북중 관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물리는 관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중러라는 삼각 일종의 외교가 생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입장에서 중국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러시아 편에 붙을 수도 있고, 과거 이제 냉전 시절에 보면 북한이 그런 짓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붙었다가 소련에도 붙었다 하면서 자기네들의 필요한 이익은 다 이게 가져가는 그런 형식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이제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는 향후에 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 또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북러 관계가 이렇게 밀착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껄끄럽죠. 그리고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많은 병력이나 무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게 외화벌이 수단도 되지만, 거기에 더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라든가 식량, 그리고 이제 고도의 무기 개발 기술을 지금 러시아가 전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굳이 대한민국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에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국제 외교에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사실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동안 굉장히 높았는데, 북러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북한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에너지라든가 식량 수입을 많이 해왔고,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그걸 대신해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북한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중국하고 멀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북한이 뭔가 군사적 도발이나 이런 걸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도 알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다. 각종 경제 제재들을 이제 풀어줘야 북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북한이 그게 사실은 핵 보유를 하면, 핵과 이제 미사일을 보유하면서 생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북한은 이제 그건 포기하고 싶지 않고, 반면에 이제 미국은 어떻게든 이걸 포기시키려고 하는 게 아직도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그렇게 끝났잖아요. 이게 계속 그런 상황으로 어쩌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는 돌파구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은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이제 가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뭐 미국의 관세 전쟁이라든지, 제가 태어나서 가장 격변하는 국제 정세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국제난을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죠. 관심 없으면 잘 안 보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뭐 아주 단적인 예로 이제 관세 전쟁이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중 관계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북러 관계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가 지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로 이제 6월 3일날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에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민국이 잘 대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짓겠습니다.